나는 조선의 국모다 라는 드라마 대사로 우리는 명성황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아내이자 흥선대원군의 며느리로서 누구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여성으로, 누구는 영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외교력을 지닌 여성으로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명성황후는 일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왕비로 더 알려지면서 그녀에 대한 동정론이 더 우세한데요. 오늘은 조선판 잔다르크이자 나라를 망하게 한 악녀로 평가되고 있고,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정실 부인으로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명성황후, 민자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철저한 정략결혼. 훗날 명성황후가 되는 민자영은 1851년 11월 17일 아버지 민치록과 어머니 한산 이씨 사이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납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3명의 또 다른 형제가 있었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거의 외동딸로 자란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1866년 민자영이 14살이 되던 해, 나라에는 고종의 왕비를 정할 간택령이 내려집니다. 간택령이란 조선시대에 왕족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로 이때 모든 양반과의 결혼은 금지되죠. 고종과 비슷한 나이대였던 민자영은 초간택과 재간택, 상간택을 거쳐 당시 13살의 고종의 아내가 됩니다. 이때 왕비의 집안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유혹이 있었는데, 이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세도가에 비해 본인의 위치가 미약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집안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힘이 센 세도가의 여식보단 다른 가문에 비해 힘은 약했지만 잠재된 힘을 갖고 있던 영민씨 집안의 여식이었던 민자영을 선택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즉 명성황후와 고종의 혼인은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정략결혼이죠. 명성황후와 고종은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닌 정략결혼의 상대였기 때문에 당시 고종은 9살이나 많은 영부당 이씨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종은 명성황후의 처소보다 영부당 이씨의 처소를 더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1867년 그녀는 고종의 첫 번째 아들인 완화군을 낳게 되죠. 완화군은 오랜만에 태어난 왕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영부당 이씨에 대한 고종의 사랑은 더 커져갔고, 그녀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고종은 완화군을 원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명성황후는 본인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1871년 어렵게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학문이 없는 기영아를 낳게 되면서 4일 만에 아기가 죽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지만 며느리를 달래주고 슬퍼할 틈도 없이 흥선대원군은 곧바로 완화군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하죠. 심지어 흥선대원군이 완화군을 원자로 책봉하기 위해 명성황후의 아이에게 일부러 산삼을 다려 먹여 죽게 했다 라는 헛소문까지 퍼지면서 그녀와 흥선대원군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영부당 이씨는 명성황후의 미움을 사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녀의 아들인 완화군 또한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에 명성황후가 독을 써서 완화군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때부터 조정의 권력은 그녀에게 모이기 시작하죠. 당시 조선은 왕이었던 고종 대신 섭정을 통해 흥선대원군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명성황후와 그녀의 측근들은 고종이 직접 조선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왕실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세익현으로 하여금 고종의 친정과 대원군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여 결국 시아버지의 하야를 이끌어냅니다. 퇴국 정책을 주장했던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고종은 개항을 결정하면서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개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백성의 고유를 짜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게다가 당장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은 개화 정책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착취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백성들 집단이 아닌 군대에서 먼저 터지게 되는데요. 왕권 강화와 국방을 위해 만든 서양식 군대인 별기군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오군형의 예산을 빼와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군인인 오군형 군사들의 불만이 심했죠. 게다가 별기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 것도 서러운 구식군인들에게 13개월 동안이나 밀린 급료를 정부가 모래 섞인 쌀을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구식군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정권에 밀려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명성황후와 외척 민시 세력들의 비리를 내세우며 구식군대들과 함께 이들을 처단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를 미리 눈치챈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변장한 후 궁궐을 탈출, 충주 목사 민흥식의 집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킨 병사들은 명성황후와 해당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지만, 흥선대원군이 난리 중에 왕비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군인들은 해산하게 되고 다시 그가 권력을 잡는 듯 했죠. 한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왕비와 측근들은 밀사, 윤태준을 고종에게 보내 자신들의 생존을 알리게 되고, 동시에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청나라의 도움으로 이들은 2달도 안 돼 서울로 복귀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텐진으로 납치되어 끌려가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없는 조선은 명성황후의 세상이었고, 그리하여 이들은 다시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 명성황후는 황궁하기 전 충주 장호원에서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한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성남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꽁꽁 숨어 지낼 때였죠.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명성황후는 당시 지역에서 자칭 관우의 딸로 유명했던 무당을 불러왔는데, 그 무당은 마마는 저를 만난 지 50일 안에 황궁하실 겁니다 라고 예언하며 그녀를 달랬고, 신기하게도 무당의 예언 날짜에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신비함에 감복한 명성황후는 그 무녀를 함께 데리고 궁으로 돌아가 진실로 영험하다는 뜻의 진령군이란 작호를 하사하게 되죠. 당시 천민이었던 일개 무당에게 왕족만이 받을 수 있는 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궁중의 무녀가 된 그녀는 왕과 왕비의 신뢰를 등에 업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거칠 것이 없었죠. 그녀에게 돈을 주면 관직도 살 수가 있었고, 허약한 세자의 병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금강산 12,000봉마다에 쌀 한 성과 돈 10량씩을 바쳤으며, 또 자신이 관우의 딸이라고 자칭하면서 서울 북방의 관우사당인 북묘를 건립하는 등 날이 갈수록 진령군의 횡포와 낭비는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여러 선비들이 그녀의 횡포와 낭비에 대해 규탄하는 상소를 많이 올리게 되지만, 고종과 왕비의 신임 덕분에 그녀의 자리는 굳건했죠.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친일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평소 명성황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진령군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화려했던 그녀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에게도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하죠. 을미사변. 1894년 개화 정책으로 재정이 빈약해져 관리들에게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봉급을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행으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이를 가볍게 생각한 정부는 광군을 투입하여 진압하려 했으나 전투에서 연일 패배하였고, 동학군이 서울로 차츰차츰 북상하자 청나라에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청을 하지도 않았던 일본마저도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인천으로 기습 상륙하게 되는데, 아산 많은 청나라, 인천엔 일본의 상륙으로 우리 영토에서 전쟁이 날까봐 걱정한 정부는 급히 동학군과 화약을 맺어서 해산을 유도해 이 두 나라의 주둔 명분을 없애고 군대를 철수하라 공고하죠. 하지만 일본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의 도발이었는데요. 일본군은 오히려 텐진 조약을 무시한 채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주하고 있던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아산에 있는 청나라군을 공격해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도록 하게 하는 삼국 간섭을 일으키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조선을 더욱 압박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에게 자신의 안위를 기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러시아에게 그동안 공들였던 조선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신과 거리를 두려워하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위협하기 위해 조선공사로 부임한 미우라 고로로 하여금 그녀를 시해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일본 교관들이 양성한 훈련대 병사들과 순검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훈련대의 후원자가 명성황후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한 박용효의 힘을 고종이 알게 되면서 이에 화가 난 고종은 바로 훈련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에 일본은 그 결정의 배후로 명성황후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예전부터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녀를 암살하기로 마음먹죠.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작전명 여우사냥.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일본군은 조선 군관들의 비호와 기란내로 경복궁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었고, 이들은 궁녀 복장으로 위장한 명성황후를 찾아내 시해한 뒤 미우라의 지시로 시신에 석유를 뿌려 태워버립니다. 당시 고종은 아내의 신변을 염려해 시위대를 만들었지만 이들이 만들어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조선의 내부 소행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국제적 비난을 잠재울 요량으로 형식적으로 미우라 공사와 낭인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게 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석방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한 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왕비가 사변이 터지자 도망갔다는 거짓 발표를 하며 그들은 왕후 자격을 박탈하려는 악랄함을 보이기도 했죠.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자비하게 없애버린 이들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일본은 아직까지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거에 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이 이제라도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역사 앞에 당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물탱이! 영화, 드라마, 뮤지컬에 많은 소재가 되고 있는 명성황후는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답게 조선판 잔다르크, 나라를 잃게 한 악녀 라며 극명하게 평가가 두 갈래로 나뉘고 있죠. 하지만 명성황후의 비극적 죽음 때문에 그녀의 불쌍한 단편적인 모습만 미디어에 소개되지만, 사실 명성황후는 지나친 정치 개입, 국가재정을 무시한 사치, 외세에 철저히 의존한 국제관계, 무속신앙의 맹신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조선 후기에 더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녀가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다툼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조선의 미래가 조금은 더 밝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